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고 유언을 하거나 아예 증여해버리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재산 하나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집을 매매해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내시잖아요. 이 계획서에 이제 집 살 때 그 매매 대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세세하게 적어야 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중에서 문제가 된 예들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계획서를 보고 가족끼리 거래한 것 같다라거나 빌린 돈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해서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총 2차례에 걸쳐서 수상한 거래를 잡아냈는데요. 1차에서 1536건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2차에서 1333건을 조사했습니다. 일단 편법증여 등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순으로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수상한 거래로 판단한 자금 조달 계획서 예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가 매매 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런데 이때 그 집에 임대차 보증금이 3억이 들어있고 내 돈을 2억 더 보태서 사는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임대차 보증금 채무승계 3억 원 그리고 예금 2억 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상한 거래 1번. 여기는 미성년자인데 지금 6억이나 예금이 6억이나 있죠. 미성년자는 이제 보통 소득활동을 해봤자 최저임금 받는 아르바이트가 전부일 텐데요. 물론 얼마 전에 이제 건물까지 산 어린 유튜버도 있긴 있었죠. 근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어쨌든 수상하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6억 예금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예요. 두 번째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3억을 빌렸다고 지금 기재한 경우예요. 집을 사려고 하면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급하게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1억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13억이나 빌렸다는 게 수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샀다는 것 뿐이지 지금 1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7억 원을 빌렸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고 수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의심 사례 3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런 경우에요. 부모님이 세입자인 것처럼 해서 지금 임대보증금 형태로 4억 5천을 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녀는 이 돈을 보태서 집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이 세입자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돌려서 매매자금 보태준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편법증여 아니냐라고 해서 대응반에서 이제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 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이제 매매자금에 보태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싸게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실거래가가 뜨잖아요. 그럼 이걸 두고 집값이 떨어졌네 이런 논란들이 좀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가족끼리 싸게 사고 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7억짜리 아파트를 5억 원이나 낮춰서 12억 원에 자녀에게 판 거죠.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줄고 증여세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의심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준 돈이 아니고 이거 빌려준 거다 라고 하면서 집을 샀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자기 돈이 1억 5천밖에 없고요. 부모님한테 이제 5억 5천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차용증도 없고 갚은 흔적도 없고 도저히 이거 빌렸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의심 사례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편법증여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증여인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빌린 것이라고 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돈거래 하실 때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가족 간의 증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란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무상으로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증여에 관한 법률적 문제 더 살펴보면 증여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류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고, 서류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던가 등의 범죄 행위를 한다던가 부모를 모시기로 했는데 하고 재산을 받았는데 나몰라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재산 주기로 했던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요.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이제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에 임대차 보증금으로 2억이 지금 들어있다.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전체를 증여하는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5억 중에서 3억은 증여하고 2억은 그냥 임대차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5억을 다 증여하는 것으로 하면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이때 대략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담부 증여로 하면 이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대략적으로 이제 5,5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5억 전부 증여로 처리할 때보다는 세금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 비율이 높은 다주택자라거나 아니면 고가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이제 그냥 온전하게 증여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족 간에 증여할 때 많이 쟁점이 되는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제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한테 그럼 증여는 왜 하느냐? 바로 양도소득세 줄일 목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올라서 6억이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다시 12억으로 올랐다. 이런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계속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12억에 팔았으면 양도차익이 12억에서 3억을 뺀 9억이 되겠죠. 그럼 이 9억에 대해서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6억이 된 시점에서 부인에게 증여를 했다. 이렇게 되면 6억까지는 일단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억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증여시를 기준으로 오른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12억에서 6억을 뺀 6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제 아내한테 증여한 후에 5년 이상은 지나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양도로 봐서 남편 명의로 계속 갖고 있는 경우랑 동일하게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의심거래 사례에서 많이 보신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인데요. 자녀한테는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다? 이거 일단 증여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빌려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좀 빌려주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빌렸는데 증여로 인정돼서 세금 내라고 하면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갖춰 두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차용증 같은 것들 꼭 써두셔야겠죠. 그리고 이때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이라든지 이자, 언제 갚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때 이자 없이 빌리기로 하시면 그 부분이 또 증여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이제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공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 사무실 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갚으셔야죠.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갚기로 한 때 갚기도 하시고 이렇게 빌린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증여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또 아까 의심 사례 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싸게 판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때 기준은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았느냐, 그리고 3억 원 이상 싸게 팔았느냐,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싸게 판 부분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17억짜리 아파트를 13억 5천에 자식에게 팔았다. 이렇게 되면 3억 5천을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억 5천에서 3억을 뺀 금액, 즉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래 시가인 17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결국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전증여,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고 유언을 하거나 아예 증여해버리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재산 하나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큰아들한테 미리 증여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재산이 2억밖에 없더라. 이런 경우에 이제 작은 아들과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둘은 일단 남아있는 재산 2억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아버지 재산이 12억이라서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상속받았으면 각각 이제 똑같이 4억씩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이 이미 10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때는 작은 아들과 딸이 남은 재산 2억에 대해서 각각 1억씩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큰아들한테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이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있는 것이라서 원래대로 상속받지는 못하고요.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의 절반을 이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4억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럼 4억의 절반이 2억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남아있는 재산에서 1억씩 받았으니까 각각 큰아들한테 1억씩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큰아들 8억, 둘째 아들 그리고 딸 각각 2억씩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받았을 때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큰아들에게 준 재산 때문에 둘째와 이제 딸이 상속재산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때 이제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알게 되겠죠. 그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부터 가족 간 증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봤는데요.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조금 냉정하더라도 가족끼리 거래하실 때 채권, 채무, 관계는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똑변 김예린 변호사는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